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우리 단체급식에 의해서 이제 식품위생에 들어가는데요. 식품위생도 뭐 기본적으로 단체급식과 동일한 수업 방식을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식품위생도 이제 그 단체급식과 마찬가지로 다른 전공 과목에 비해서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뭐 이제 영양학이나 그 영양 교육이나 이런 쪽보다. 자, 그래서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요, 8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계속 6점이었어요.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 그래서 이게 10%가 차지하는 비율이 안 될 때도 가끔 있다는 거죠. 원래 10%는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10% 정도 비율, 근데 10% 근데 안쪽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요즘은 6점 내지 8점 정도, 이렇게 6점에서 8점이라고 하면 뭐 6점 문제가 됐든 8점 문제가 됐든 기본은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2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4가지 영역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공청회 자료를 보면 4가지 영역으로 식품위생학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원래는 뭐 그 영양사에서 해야 될 내용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줄여주긴 했죠. 근데 그 줄여준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또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 그 첫 번째 영역에서는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기본적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식중독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과도 또 연계가 되니까 기본적인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중에서요. 식품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오염지표균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그 오염지표균을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오염지표균을 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바로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이 끝나면 이 내용이 다 끝난 거냐? 아니에요. 여기다 플러스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보다 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법과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한 살균 소독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시험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양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양사 시험에서도 이 식중독 파트가 제일 중요하듯이요. 영양교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중독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시험 문항수도 제일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중독에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원인, 증상, 예방법을 파악해두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서 파악해야 되는 규격과 기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용도예요. 어떤 용도로 뭘 이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원래는 5%.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하고 4번째 영역을 보시면요. 3번째 영역은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파트인데요. 이 4가지 영역 중에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른 데보다 간단하게 봐두셔도 되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감염병, 기생충, 위생 동물 파트인데요. 그래서 경고감염병, 인축공통 감염병의 원인, 증상, 예방법, 그다음에 기생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위생동물 어떤 피해와 예방법인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예방법을 봐두시면 되는데요. 가장 시험 문제 안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뭐 영양사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해썹인데요. 이제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청에 있던 자료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름이 바뀌었죠.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직역을 해서 해썹, 하자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직역을 해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의역을 해서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써요. 자, 이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과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에서 해썹을 빼놓고 위생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그 영양교사에선 시험이 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영양사도 그렇고 어디나 해썹은 꼬박꼬박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양교사에서는 한동안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해썹 파트는 근데 원래는 제일 중요한 식중독과 함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해서 이 해썹과 관련해서는 7원칙, 적용 순서 12단계,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해썹의 적용 사례까지 해서 해썹과 관련된 다양한 여태까지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런 응용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형태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왜 논술형이 있었죠. 그 객관식과 같이 이렇게 나왔을 적엔 논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해썹 문제가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였죠. 그래서 이게 5% 원래 5%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합쳐서 5%,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합쳐서 5% 이렇게 해서 이게 총 10%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못 미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요 수업자료 프린트, 기출문제 정리된 거 있죠.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요 문제, 여기 수업 자료들은 다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항상 수업 시간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정리되는 거. 자,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는 말이죠. 처음에는요, 이게 되게 잘 지켜졌어요. 식품위생도 잘 지켜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되더니, 2017년부터는 그냥 계속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에서만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2017년부터는 지금 계속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에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오래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계속 되길래 2020년 문제는 그래도 골고루 나오겠지 그랬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몇 년 사이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 아예 몰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 19년도, 20년도 보세요. 19년도, 20년도 보면 다 어디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두 번째 영역에서만 다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약간은 출제하시는 분이 공청회 자료 그냥 무시하신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여기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거기서 다 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골고루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무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참고를 안 하시는 분에 의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두 번째 영역만 공부할 수는 없죠. 다음에 다른 분이 골고루 내야지 그러고 골고루 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디 한 군데를 빠뜨리고 공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찾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죠. 그러니까 좀 세 번째 영역인 그 감염병 기생충 여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간단히만 좀 봐두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영역을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세 번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분량도 그렇고 공부하는 중요도도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작년 시험 문제는 왜 6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식중독 파트에서는 2점, 그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 독에서 4점, 이렇게 해서 6점이 출제가 됐는데요. 문제는 되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단순한 정도. 그냥 알고 있는 사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듯이요. 식중독균의 산소 요구성에 대해서. 이거는 또 미생물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랑, 그 다음에 파툴린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문제랑, 이게 딱 두 문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서술형 자료를 조금 보면은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바로 뒷장이죠. 참고 자료 거기 2페이지 21번, 22번 문제가요. 바로 그 초창기 문제예요. 초창기 문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이 위생에서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식중독 파트와 해썹 파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 제일 먼저 이제 나온 게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죠. 하나는 식중독 파트, 하나는 해썹 파트.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 유형이 요즘 최근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1번, 22번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것들은 이제 최근의 유형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다 이제 5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는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런 애들이 다 기입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올해니까 아니라 작년 2020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산소 요구성 쓰는 거 호기성이냐 통성 연기성이냐 뭐 이런 그런 거 쓰는 게 바로 그 4번 이번 작년 이제 그 2020년 시험 문제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그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요즘 이제 최근의 경향은 이거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이런 형태가 좀 꽤 되는 편이죠.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4점짜리 문제들. 그래서 이 9번, 그 밑에 있는 9번이 이제 작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답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서 그와 연관된 영역을 할 때 그때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감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막 되게 꼬아서 낸다든지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토대로 답을 쓸 수 있는 유형들이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조합해서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알고 있는 사실을 연계해서 답을 써야지 그게 또 점수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이제 또 연습하는 걸 이제 나중에 가셔서 하실 겁니다. 자, 지금은 우선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차례부터 보시는데요. 차례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몇 가지 단어들을 여기서는 조금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단어들 보고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영역부터 들어가는 거죠. 요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 영역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에 식중독과 식품 첨가물. 페이지 수가 장난 아니지요. 세 번째, 네 번, 이제 그 식중독하고 식품 첨가물이요. 가장 분량이 많아요.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여기서 많이 나왔죠. 낼 게 너무 많아요. 문제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썹은 조금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응용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거저것 고려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쪽 파트는 되게 시험 문제 내기가 쉬워요. 식중독하고 식품 첨가물은. 자, 그래서 여기는 분량도 많고 그만큼 또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이 세 번째 영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이제 분량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것도 좀 간단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과 관련된 건데요. 솔직히 이제 뭐 해썹과 관련된 것들은 아주 단순한 문제부터 뭐 응용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좀 예전에는 좀 많이 나왔던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전 그 이전에는요 거의 되게 자주 나왔던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환경 오염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도 앞에서 하는 내용들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다 보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우리 식품위생은 여러분들이 뭐 위생사를 준비하면서 혹시는 영양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학부 때 식품위생도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이렇게 들어봤던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의외로 그러니까 접하긴 또 되게 많이 접했는데 기본적인 용어를 되게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포자가 뭔지. 세균이 뭔지. 세균하고 포자하고 같은 거야?
그냥 세균의 한 형태가 포자예요, 포자.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가, 이렇게 단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도 마찬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 드려요. 기본적인 용어부터. 근데 왜냐면 그 용어가 확실히 자리를 잡혀야지 뒤에 가서 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기본 그런 용어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맨날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시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는 다시 용어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그 용어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여기는 용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용어가 확실히 자리를 잡혀야지, 그게 확실히 뿌리를 박아둬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에다가 조금 심화라고 해서 되게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폭 넓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거죠. 응용, 문제들.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걸 토대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의 요령, 그런 것까지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알고는 있는데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에서도 수업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품위생이 솔직히 막 되게 이해를 되게 심하게 요구하거나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이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든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꼭 해주셔야죠. 복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날 할 공부는 그날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긴 하지만 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나중에 복습을 한 번에 하는 거는요,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갈수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복습을 해도요, 우리가 한 번 공부해서 다 한 번에 이게 다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중에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일주일이 뭐예요? 그 다음날만 가도 반만 기억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일주일 뒤에 오면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겠죠. 그때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드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했던 내용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시면 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걸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복습이 되도록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거에 맞춰서 사이클을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복습 프린트를 미리 풀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프린트물은 두 가지 종류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자료, 하나는 복습 프린트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사용할 자료들을 보시면은요, 어떤 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런 내용들 확인 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읽어두시면 될 파트는 그냥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니까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요,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그거예요. 식품위생의 개념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단어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챕터 1 보시면은, 챕터 1은 여긴 한 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은 되게 양이 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이제, 건진 것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이 있지만, 얘는 한 장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알아둬야 될 용어는 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갈게요. 자, 식품위생,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보세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대상이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이라는 게 식품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 식품을 담을 때 쓰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공부할 때 식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죠. 이게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 되게 자주 보셨을걸요. 식품위생법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식품 등,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식품위생은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그러니까 WHO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 생각을 담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식품위생이라는 건요, 식품이 생육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최종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다 관리하고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식품위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의 목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목적도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목적이에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이런 위해를 방지하면요,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요.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은 양이에요. 양적 기준입니다. 근데 그 양이 아니라 질적 기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위생은 위해를 방지함으로써요,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럼 여러분,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최종 뭐를 하는 거냐면요, 보건이에요. 보건, 국민 보건 향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식품위생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뭐 해야 되냐면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럼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방지하려면 위해 요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위해 요인에 대한 게 밑에 있죠. 자, 위해 요인은요, 거기는 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 놓은 거냐면요, 생산 요인별이에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생성 요인별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성되느냐? 그 생성 요인별로 분류해 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위해 요인을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이렇게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해요. 자, 그래서 생성 요인별로 보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인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그러니까 내에 있다. 어디 내에 있냐면 식품 내에.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함유한 경우예요. 그래서 식품 자체요. 식품 자체.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내인성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감자에 들어있는 독성분인 솔라닌 같은 경우. 그럼 감자에 우리가 독을 넣은 것도 아닌데 싹이 난 부위에는 자체적으로 독이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자연독들. 자, 그 다음에 대다수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성. 외부로부터 온 건 다 외인성이에요.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되거나 유입되는 것들 다 외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그것과 관련된 미생물들, 기생충들 이런 거 다 외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유기성. 그럼 여러분, 식품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라, 식품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다.
그게 바로 유기성인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성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는 유기성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이런 유해 요인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구체적인 분류 내용들이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것까지 더 공부하면 더 완벽해지겠는데요. 내인성 한번 보세요. 내인성 크게 보면요, 자연독하고 생리작용 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 뭐 감자에 있는 솔라닌 같은, 보고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식물성 자연독은요, 말 그대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그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육류들도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 그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도 동물성 자연독을 함유하고 있느냐? 아니요. 동물성 자연독을 함유하고 있는 건요, 어류나 폐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자연독 이렇게 말하는 건요, 어패류의 독성분들이에요. 어패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패류의 독성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물성 자연독은. 자, 그 다음에 또 내인성인 생리작용 성분들이 있어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항비타민성 물질들, 항갑상선 물질들, 그 다음에 식이성 알레르겐. 그러니까 여러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복숭아에도 있고요. 고등어에도 있고요. 우유에도 있고, 달걀에도 있고, 밀가루에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요. 그런 경우도 내인성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인성, 대다수는 외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인성, 유기성 제외하면 다 외인성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자, 대표적인 생물학적인 것들은 보면 뭐 미생물들이죠. 미생물. 그래서 식중독균, 감염병균, 그러니까 세균, 뭐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인 게 일단 화학적인 것들도 있죠.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첨가물. 그다음에 비의도적으로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도 있죠.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능물질이라든지 기구나 용기, 포장에서 용출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되는 건 다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기성은 이제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것들인데요. 우리 이 유기성의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공부하면 다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요. 우리가 유기성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이잖아요. 뭐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을 들 수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벤조피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벤조피렌. 탄 음식이라든지 훈제 식품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햄을 제조할 때도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햄을 만들 때 우리가 발색제인 아질산염을 쓰는데 그 아질산염이라는 물질하고 식품에 있는 물질하고 반응해서 발암성 물질이 니트로사민을 생성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전분식품을, 탄수화물 식품을요, 고온으로 조리할 때도 발생하는 신경독소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 전분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걸 고온으로 조리할 때, 튀길 때 있죠. 자, 그럴 때 생성이 되는 아크릴 아나이드.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우리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도 발암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트리알론 메탈 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알코올 발효 시에 생성되는 물질도 있죠. 메탄올,
등. 이건 이제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쪽 파트는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계속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크릴 아마이드도 마찬가지로 니트로사민도 이게 이제 하나씩 밝혀지면서 하나씩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파트가 바로 여기 파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유기성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식중독을 다 끝내고 나서는 그 배웠던 것들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도 한번 분류해 보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해 요인을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나중에 가셔선 확실히 그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영역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첫 번째 영역 챕터 2를 보시면은요. 평가 내용 요소들이 나와 있죠.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친절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중에서도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이 미생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근데 여기 숨은 게 더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뭘 더 공부해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패가 발생하는데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생물들을 그 미생물 수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살균 소독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존법하고 연계해서 쓰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 소독과 관련해서는 뭐 가열살균이라든지 뭐 자외선 조사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예전에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 내용 요소에다가 플러스 보존법하고 그다음에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해 두시면 요 첫 번째 영역이 끝나요. 근데 그 첫 번째 영역도요 꽤 양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 뭐 식중독, 식품 첨가물 파트 다음으로 가장 분량이 많은 게 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이 가장 좀 분량이 많은 파트.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 지나가면요, 양이 확 줍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그거 공부해야 돼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자, 그럼 여러분 미생물의 종류, 여러분 미생물 그러면 세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리케차, 뭐 원생 동물도 있고, 뭐 효모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크기에 제일 작은 거를 따졌다 그러면 제일 작은 거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다음에 원래 세균이긴 한데요. 그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리케차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인 리케차는요.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다음에는 리케차, 그 다음이 세균, 그리고 효모, 곰팡이의 순이죠. 그래서 제일 큰 건 곰팡이에요. 자, 그럼 이런 미생물 중에서요, 우리가 조금 그러면 좀 더 중요한 애가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패하고도요,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부패 변질하고도.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세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균 다음은 뭐냐면 곰팡이요. 그러니까 세균 다음으로 우리한테 밀접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곰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히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세균과 곰팡이 위주로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식품 중에 미생물 상부터 공부하는데요. 미생물 상 내지는 미생물 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미생물은 각각의 환경에서 적응해서 특유의 미생물 상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생물은요. 각각 좋아하는 환경이 따로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몇 종류의 미생물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미생물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환경에 적응하면서
미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미생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미생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군집이 바로 미생물 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미생물 상의 특징을 보는데요. 여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이거 다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미생물 상은요. 신선식품은 동식물이 자라난 환경에서와 같은 미생물 총을 형성을 한다. 그럼 신선식품이 대표적인 거 뭐 채소도 될 수 있고 뭐 그 생선도 될 수 있고 그럼 여러분 생선이요. 생선에 붙어있는 고등어에 붙어있는 균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고등어가 살았던 그쵸 바다 그 얘기예요. 감자에 붙어있는 균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네, 그렇죠. 토양에서부터 왔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 복잡했던 게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감자에 여러 가지 균들이 오염이 됐겠죠. 다양한 균들이 오염이 돼요. 균들이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 한두 종류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복잡했지만 나중엔 한두 개만 살아남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되냐면 단순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보세요. 한두 종의 미생물이 우세하게 잘 자라는 우점종으로 보통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두 종의 미생물이 우점종으로 존재한다. 특히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니까 어패류 있죠. 어패류에 우점종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세하게 특히 어패류에서 잘 자라는 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슈도모나스. 그래서 슈도모나스가요. 가장 어패류에서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이에요. 자, 그래서 어패류의 우점종, 특히 어패류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균, 그러면 슈도모나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각각마다 특히 우세하게 잘 자라는 균이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형성된 미생물 상은요, 약간의 오염 가지고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한 번 형성이 되면. 그래서 소규모 오염이 있어도요. 소규모 오염이 발생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오염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한 번 형성이 되면 잘 변화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요, 그 미생물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처럼 표면적이 넓어요. 그 다음에 통기성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 공기하고 잘 통하고 표면적이 넓은 이런 식품에서는 특히 어떤 균이 우세하게 잘 자라느냐?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이야. 이런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호기성.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자가 그거죠. 좋아할 호예요. 그래서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한 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호기성 균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내부.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식품이요. 자, 그럼 여러분 식품의 내부라든지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식품에서는 어떤 균들이 문제가 되느냐? 혐기성이요. 그쵸?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들. 산소가 있는 경우 생육이 어려운 혐기성 균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호기성, 혐기성 이런 균들이 우세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들이, 그 다음에 식품의 내부나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식품에서는 혐기성 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산소가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돼서요. 산소가 통하지 않는 식품, 산소가 없는 식품, 대표적인 게 통조림 같은 것들이죠. 그럼 통조림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혐기성 식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의 표면에서 식품을 변질시키는 건 다 뭐냐면 대다수? 네, 호기성 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분 함량에 따라서 잘 자라는 미생물이 또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그럼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우세하게 잘 자라냐면요. 세균이요. 우리 대표적인 미생물 하면 세균, 효모, 곰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균, 효모, 곰팡이 중에서 같이 오염이 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우세하게 자라는 건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함량이 이렇게 높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에서는요, 세균이 제일 우세해요. 근데 수분 함량이 적은 곳, 여러분 수분 함량이 좀 적은 곳에서는 균이 잘 증식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그럼 이제 문제를 일으키느냐? 곰팡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라서요, 잘 자라는 미생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미생물 상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미생물 들어가는데요. 제일 중요한 뭐부터 나오냐면 세균부터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는데요. 제일 먼저 세균부터 나왔어요. 자, 그럼 세균 먼저 특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징. 자, 세균의 특징. 거기 보면은요. 미생물 중 원시 핵세포를 갖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사람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은 정말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 세균은요. 딱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를 해요. 그게 바로 단세포 생물이란 소리죠. 자, 그러면 이게 특징이냐?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 하나가 균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면,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보통 우리 세균은 말 그대로 아까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포 상태로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균은 세포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요 세포 하나가 균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영양세포 상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양세포 상태일 적에는요,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균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고 싫어하는 환경이 있겠죠. 근데 싫어하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일부의 균들이 뭘 만들 수 있느냐? 포자. 아포 상태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두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균에서 포자, 아포 같은 말이에요. 포자라 써도 되고 아포라 써도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나중에 와서 까먹는 분도 계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 포자 두 가지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세균에서는. 자, 그러면 아포, 포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요. 세균의 한 형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도 균의 한 형태, 그다음에 포자도 균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세포 포자, 아포 때는요. 생명활동을 중지해요. 생명활동을 완전히 중지하고 칩거 상태에 들어가는 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 이렇게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이렇게 생명활동을 중지하고요. 뭐 이렇게 칩거 상태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저항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요, 열에 되게 잘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에 잘 견딘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내열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에 강해져요. 저항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열성이 있어요. 열에 강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럼 세포는 어떨까요? 세포 상태는. 네, 이때는 상당히 열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열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정반대죠. 그래서 세포 상태는 조금만 가열해도 쉽게 파괴될 수 있어요. 근데 아포, 포자 상태가 되면은 쉽게 파괴가 되질 않아요. 열에 잘 견디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포자, 아포는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돼요. 우리가 보니까 외부 환경이 이제 세균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일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이 균들은 보면은 세균들은 보통 pH가 낮아지면 산성이 되면 싫어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pH가 낮아진다든지 온도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든지 온도가 너무 낮아진다든지 이럴 때 만들어내는 거야. 이럴 때 만들어낸 일종의 저항체가 바로 포자 내지는 아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들은 상당히 열에 어떻단 소리예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포자 아포를 형성하는 균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실러스, 또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자, 하나는 바실러스, 하나는 클로스트리디움. 두 가지예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바실러스 속하고 클로스트리디움 속 딱 이 두 가지만은요. 이 두 가지만 포자, 아포를 형성한다. 그래서 앞에 요게 붙는 균들은 내열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자도 아포도 이 균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은 열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이렇게 뒤에 가다 공부하다 보면은요. 균이 만들어낸 독소라는 것도 나와요. 독소. 그럼 이 독소는 균하고 같은 의미냐? 아니요. 이 독소는 균이 만들어낸 2차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균하고, 세균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별 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열성도 각각 달라요. 같이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포하고 포자, 이거 다, 보니까 균의 한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포자 아포를 만드는 것들, 내열성 이렇게 포자 아포를 형성하는 균들이 열에 강한 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균들은 다 열에 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의미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이 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분법에 의해서 증식하다 보니까 증식 속도가 상당히 어떨까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세균은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해요. 그래서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하다 보니까 상당히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럼 증식 속도가 빠른데 이걸 또 비교해 봐야죠. 누구랑 비교해 보냐? 항상 기본이 되는 효모 곰팡이들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보니까 증식 속도가요. 곰팡이가 제일 느려요. 그 다음이 효모고요. 그 다음이 세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식 속도나 대사 활성을 항상 비교할 때는요. 똑같이 가요. 곰팡이보다는 효모가, 효모보다는 세균이 빠르다, 대사 활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식 속도가 빨라요. 더 우세하게 잘 자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균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 세균은 그냥 우리는 구균과 간균 정도로만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균들을 보면은요,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말을 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간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나누세요. 뒤에 구균 이렇게 붙지 않으면 그냥 나머지는 간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균들은 이렇게 한 명으로 쓸 때 보면은요 뒤에 다 코커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커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은 구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커스가 붙어 있으면 구균이에요. 그래서 장구균, 포도상구균 이런 식으로 붙지 않는 균들은 그냥 간균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균이라 안 붙어 있으면 간균이다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들이 나와요. 요 세균의 증식 조건은 이것저것의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겁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 거 세균의 증식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들이 있겠죠? 그 세균의 증식 조건. 두 번째,
세균의 증식 조건. 근데 세균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미생물 전체를 다 볼 건데요. 하여튼 증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증식하기 위한 조건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총 6가지예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보면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은데요. 증식 조건. FAT, TOM.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식을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활용도가 되게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봐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F죠. 이게 뭐냐면, 푸드입니다. 식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는요, 식품이에요, 식품. 자, 그럼 식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영향을 주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관련 있는 거, 당질들. 그래서 보통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거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특히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식품은 예전에는 잠재 유해 식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TCS 약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TCS 식품 오늘 그 책에 보시면은요. 예전에는 잠재 유해 식품 이렇게 불렸었죠. 근데 지금은 미생물이 성장하기 수월한 식품으로 시간, 온도에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품이다 보니까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TCS.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TCS 식품. 그래서 거기 밑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의 내용도 같이 봐두시면 좋죠. 그럼 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은요, TCS 식품이 어떤 거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전 잠재 유해 식품하고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보세요. 동물성 식품이요. 여러분 예전에 잠재 유해 식품 보면 동물성 식품은요, 생것, 익힌 것 모두 해당이 됐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생 혹은 익힌 동물성 식품. 그래서 동물성 식품 무조건 날 것이 됐든 익힌 것이 됐든 모두 잠재 유해 식품,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 그때도 나왔는데 식물성 식품은요, 생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익힌 것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쌀이요. 여러분 쌀은 상당히 저장 기간이 어때요? 길죠. 근데 이 쌀을요, 익혀요. 그럼 밥이 되지 않아요? 밥을 따뜻할 때 그냥 상온에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상하죠. 쉰내가 나요. 여름철에 잘못 보관을 하면. 그러니까 익힌 식물성 식품은 쉽게 상해요. 자, 그래서 익힌 식물성 식품. 그래서 뭐 밥, 대표적으로 익힌 감자, 익힌 채소. 그러니까 시금치 나물, 콩나물 생각해 보세요. 금방 신선도가 떨어지고 부패, 변질이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냐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과 독소형을 억제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여기서 드디어 나옵니다. 새싹 식품들, 새싹 채소들이요.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른 메론. 근데 여러분 자른 메론 옆에 보세요. 산도가 낮은 과일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산도가 낮은 과일류. 산성도가 낮은 과일류. 그러니까 산성도가 낮다는 소리는 pH가 높은 편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산성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도가 높다. 산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산성의 정도가 높다. 그럼 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pH가 산성인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pH가 산성인 식품. 그럼 반대로 지금처럼 산도가 낮은 식품. 그러니까 이거는 pH가 산성이 아닌 식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 내지 그 이상인 식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과일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른 과일들이요. 오히려 이렇게 통으로 있을 땐 좀 안전한 편인데요. 이거를 슬라이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큼하지 않은 과일들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자른 토마토. 토마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체로 있으면 덜 위험한데요. 이걸 슬라이스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덜하긴 한데 미국 같은 데는요, 자른 토마토로 인해서요,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발생해요. 자, 이런 자른 토마토. 그 다음에 채친 채소. 그러니까 우리 오이 같은 거. 오이 채치잖아요. 그리고 오이채, 양배추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봉한 상업적 멸균 제품들. 그러니까 통조림 개봉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레토르트 식품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이 TCS 식품이고요. 그 외에 식품의 수분 활성도와 pH 값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식품 평가가 필요한 식품들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기억, 니은, 디귿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전에 잠재 유해식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던 생것, 익힌 동물성 식품, 그 다음에 익힌 식물성 식품, 그 다음에 뭐 새싹 채소라든지 자른 메론, 자른 토마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그 리을에 있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 리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읽어두셔야 되는 파트에 있는 건데 거기 3페이지에 보면 거기 리을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 4번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그 4번 밑으로 뭐가 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점 땡땡땡이 3가지가 있는데요.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분 활성도가 0.88, 0.901 적에는 pH가 5.0 이하면 안전을 위해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아니나 5.0 이상이면 안전을 위해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다. 이걸 나누는 기준이 pH가 얼마예요? 5.0일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분 활성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 밑에 보니까 0.90에서 0.92가 되면 pH 나누는 기준이 좀 더 어때요? 낮아져요. 그쵸? 수분 활성도가 높아지면요, 균이 잘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럴 땐 pH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수분 활성도가 0.92 이상, 제일 높죠? 이러면 pH가 더 낮아져야겠죠. 기준치가.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수분 활성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요, 균이 증식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기준치인 pH가 뭐해지면 될까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 수치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관관계에 따라서 TCS 식품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는데 새로울 게 없어요. 예전 잠재 유해식품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그 밑에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 아닌 경우도 같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오는 게 A인데 acidity, 이 pH입니다. 이 pH부터는 우리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